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보시면요.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은 산업화 초기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이다. 즉 산업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빈부의 격차, 즉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조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회주의에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즉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등장하니까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전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나 인간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토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소유물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산수단은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점, 즉 사유재산 제도가 자본주의의 문제인 빈부격차를 증가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소유 혹은 국유화를 해야 빈부격차가 해결되고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어야만이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인간 해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 물질적 재화의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산보다는 분배를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주의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사회주의의 형성 과정에서는 플라톤의 이상사회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철인국가를 주장하면서 통치계급의 재산 공유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자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정신에서 공동작업을 토대로 한 소박한 생활을 강조했으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공동사회에서의 생산과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공유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를 크게 분류할 때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사조였습니다. 산업사회의 현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토피아, 즉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출발이라는 것이 공상적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뒤에서 마르크스주의자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사회개혁이라든가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먼 상상 수준에서의 사회주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상적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등장했던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르크스주의는 현대적 사회주의의 운동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마르크스주의가 시작된 것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정신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르크스는 이들을 과학적 사회주의, 앞에서 얘기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와 비교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주의의 붕괴,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계급 없는 사회가 도래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본주의의 붕괴를 주장한다라는 점이 공상적 사회주의와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은 사회적인 약자, 즉 노동자나 농민이나 빈민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일정 수준의 독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지적인 기원이 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뮤니즘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재산이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사회제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나눔이나 혹은 사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의 공유와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사회가 5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공산당 선언에서 나타나는 건데 역사 발전의 5단계라고도 설명합니다. 처음 출발이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중세 봉건주의가 근대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결국 미래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필연적이면서 공산주의 사회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역사 발전의 5단계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로부터의 공산사회로의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에 위치하는 것이 사회주의고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좀 더 성숙하면 나타나는 공산주의의 경우는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국가 자체도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보다 좀 더 발전된 단계다. 이걸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이런 정도가 정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회주의 출현 및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레닌이 주도를 해서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 지금은 사라진 러시아 독립국가연합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의 배경인 소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들은 자본주의가 현재 미성숙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데 역사 발전의 5단계에서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고 자본주의의 성숙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나타나는데 실제 소련의 경우는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조건, 그런데도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가 이론적이 되었는데 1950년대까지 세계에 있던 공산당들은 소련을 정점으로 해서 1층적 계층 구조를 가진다. 즉 모든 공산주의의 가장 정점에서는 소련이 있다라는 이론적 계층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길드, 이론적 계층 구조를 벗어난 다양한 길들을 모색하기 시작하며 유고슬라비아가 자치관리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독자 노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민주사회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진적 사회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민주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이 민주사회주의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출범하게 되고 1970년 사회주의의 민주적 도정이라는 선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질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소련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노동당이나 사회당 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상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민주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정도는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오면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게 되는데 소련의 고르바초프 선언으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도 소련의 영향, 즉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산주의 사상의 쇠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주의, 즉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히틀러의 나치즘, 그 다음에 스탈린의 통치하에서는 전체주의가 있었는데 그 전체주의들이 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제국주의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도 퇴조하게 되면서 현대를 총력전으로 보는 부적합한 체제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생 군사 정권들은 근대화를 위한 과두저의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 딜레마로 평등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사회에서 계급 없는 사회라는 것, 유토피아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근대화의 목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목표 사이에서 갈등이 공산주의 몰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위한 경제적 효율은 앞세우고 그다음 물질적인 유인책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관료계급이 특권화하게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유토피아적인 목표, 즉 모든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 평등한 사회라는 목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다음 공산주의가 주장했던 평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기 시작하며 경제 침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다음 민중의 평화적 저항으로서는 폭력적으로 지탱해야 하는 체제, 공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다 보니까 폭력적 체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체제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면서 민중들의 평화적 저항에 무너지게 되더라. 즉 민중들이 추구했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억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의 결핍도 공산주의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는 경직된 관료 체제가 구축되면서 공산주의의 내부 모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 그 다음에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무시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고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질적인 토대마저도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공산주의가 강조하고 있던 평등이 허구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낙후된 경제에서 낮은 수준의 복지라는 것은, 즉 공산주의에 주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생활 수준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붕괴를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는 결국 저소득이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등장하게 되노 정책의 모든 방향은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는 빈부격차가 증가하거나 상대적 빈곤이 커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면서 등장했던 공산주의 경제체제, 즉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으면서 효율성보다는 분배 및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능률과 생산이 떨어지는 저생산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국가의 명령이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지나간 사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족주의에서 민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 객관적, 그다음 두 번째 주관적 요소. 즉 민족에서의 객관적 요소라는 건 혈연, 지연, 언어, 역사, 문화, 경제 활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객관적, 즉 지리적 근접성과 그 다음에 동일한 혈통,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문화, 역사적인 전통들이 같아야 되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같다라는 것이 객관적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관적 요소라는 건 민족의 의식이나 아니면 일체감 같은 정신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운명 공동체라는 공동의 믿음이 주관적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정리를 할 때는 과거 객관주의와 주관적 요소 중에서 객관과 주관 중에 주관의 비중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둘 다 물론 존재해야 되지만 둘 중에 객관적 요소를 강화하고 오늘날 세계화 시대로 가면서 주관적 요소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 정도만 여기서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를 정리를 할 때 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상이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사회 삶의 기본 단위로서 민족이 최고, 으뜸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으뜸으로 두기 위한 사상을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사상보다는 정치적 견해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은 자, 근대 민족주의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16세기에서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군주와 봉건용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대립으로서 절대 국가가 수립하게 되고 이 절대주의 국가가 민족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당시 민족 국가가 있던 시대는 자본주의에 의하면 중상주의에 해당하며 절대주의, 우리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절대주의 국가가 민족주의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복지나 증진, 그 다음에 국민들의 국가적인 요소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 즉 시민혁명을 계기로 국민주권, 그 다음 자유, 시민의 평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등장한다. 자, 기원은 시민혁명 이전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났구나. 요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민족주의의 확산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았던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프랑스의 민족주의가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민족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자체는 자본주의 발달이나 산업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근대적 의미의 국민이나 민족은 자본주의 상품 개발과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봉건적 지역 경제가 사라지게 되고 자본주의적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게 된다. 즉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정도가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셔널리즘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셔널리즘, 자유주의 시대에서 국민주의인 내셔널의 개념이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국가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반식민지 시대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민족주의가 상당히 다양한 개념으로 정리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따라서 국민주의, 국가주의, 저항적 민족주의로까지 이름이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의 시대였던 즉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 제국주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민족의 개념이 차용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시대에서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팽창과 함께 성장하게 되고요. 침략 국가에서는 이렇게 등장했다라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이때는 경제공황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데 민족주의가 전체주의와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민족주의를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도 역시 민족주의를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근대화와 자주 독립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잠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 노력이나 비동맹 정책 내지는 중립 노선이 민족주의의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기도 했고 때로는 전체주의와 결합하기도 되고 사회주의와도 결합하게 된다 정도만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 그들 민족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했구나 정도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의 속성에서는 일단 민족주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는 주로 자유주의적인 속성을 가졌다면 19세기는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국민주의 속성,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주의나 반식민주의, 그 다음 저항적 민족주의로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특별한 이론 체계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독재나 전체주의와 결부될 수도 있고 그다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건 나름의 고유한 이론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속성으로서는 일단 민족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평등의
실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같은 민족 안에서 즉 국내적으로 계층 간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불평등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반식민주의,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의 목적들은 결국 평등의 실현이구나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민족주의는 두 번째 자유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사회의 자유 또는 전체의 자유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다 보면 전체의 자유가 실현될 것이고 사회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 즉 개인의 자기 해방도 추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재적 속성 중에 하나가 자유의 추구가 있다라는 것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민족주의는 자율과 자치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와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가 되고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고 평등을 실현하니까 강력한 저항이라든가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민족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통합의 능력, 즉 통합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분화를 일으키기도 하게 됩니다. 즉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적, 경제적 통합과 개별 국가의 주권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구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민족의 정체성이 약화된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로서의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통합과 분할과 관련돼서는 일단 동구사회 사회권의 변화, 그 다음에 소련의 해체, 그 다음 새로운 체제의 형성은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분할과 통합이라는 역할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즉 동구에 있는 사회주의권의 변화 중에서 민족을 배경으로 하면서 분할이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던 같은 민족끼리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통합과 분할에서 민족주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분할의 속성 중에는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기존과 분리하는 것, 민족을 중심으로 한 분리를 정당화시켰고 오히려 민족을 중심으로 한 통합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민족주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화라는 개념은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생활 범위가 전 지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과정, 그걸 세계화라고 하고요. 세계화라는 건 지역 단위보다는 세계 단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세계화가 가능했던 건 기술의 발달과 이데올로기의 퇴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국가로서의 민족주의에서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개별국가의 위상은 떨어지게 되고 개별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퇴조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걸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민족주의의 쇠퇴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주변 세계 등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산업화와 그 다음 국가 형성이라는 근대적 과제가 필요하고 이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 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경쟁 사회에서 사회 간접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개발 등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고 그다음 세계화에서 낙후되고 있는 경제적 약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저숙련 노동자의 삶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계화로 인해서 국민국가나 민족주의 역할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국가나 민족주의가 몰락할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
전통, 역사적 과제가 있고 국가주권에 대한 자존감과 집착이 있으니까 민족주의가 사라지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주의 시대, 오늘날 시대에서의 민족주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민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 일단 민족주의를 크게 닫힌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쟁과 협력을 추구하고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다. 즉 국경이 넘나드는 상황, 그 다음 열린 민족의 문화,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민족도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할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닫힌 민족주의의 어떤 문제점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일단 배타적 민족주의를 닫힌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닫힌 민족주의인 배타적 민족주의는 배척돼야 되고,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라는 사상 내지는 패권주의가 사라져야 되고, 테러나 침략을 배격해야 하고, 제로섬 게임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가볍게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민족주의가 지향하는 점은, 열린민족주의는 세계 시민주의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그다음 민족의 특수한 가치가 서로 배척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어야 인류 공동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쪽에 통일 부분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요. 통일 부분의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 문제풀이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2회 정도 지금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충분히 숙제 한번 해봐 주시고요. 우리 국민윤리 같은 경우는 1차 과목이다 보니까 내용이 깊이 있게 나오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넓게, 폭넓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